(2023년) 베스트 투자 전략. 자, 오늘도 그러면 베스트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실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모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주가가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시 좀 조정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생기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시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한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없었을 때 한 달 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네네, 왔었어요. 네, 중간에 아마 방송을 또 하셨던가 네, 봐요. 네. 연초라서 되게 세미나 많으시지 않으세요? 많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상 외의 급락, 그 뒤에 네. 급반등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많이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1월 증시 전망을 하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좀 추세 반전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시장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종목별로 보면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죠. 네. 네.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너무 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오늘 좀 늘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이 살짝만 매도해도 뭐 급락을 하고 좀 뭐 몇천억을 사더라도 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네. 급등세를 보이면서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도 좀 수급이 붙어주면서 네. 좀 반등이 이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뷰가 좀 바뀌신 게 있나요?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1월 달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분기 중에 네. 코스피 진바닥 나온다. 코스피 2130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11월 달 코스피가 2480, 2500 왔다 갔다 할 때 왜 이경민 팀장 왜 너는 뷰 안 바꾸냐 상고하죠. 많이 네, 바뀌고 네. 있는데 네, 네. 왜 너만 상조하고냐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뷰를 바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몇몇 프로를 가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고하죠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상조하고 1분기 중에 진바닥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서 더 올라갈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네. 2,400, 2,500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2,600, 700, 800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을 넘어설 만한 동력이 있을까를 네.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대감에 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2,500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한 2,400까지 거의 왔잖아요. 네, 특히 1월 첫 그 두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일단 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은 좀 명확합니다. 네. 중국, HSCI, 항생, 그리고 구리, 그리고 중국 위안화. 네. 구리. 네. 네. 가장 강했던 게 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밑에 보면은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종별 수익률인데요. 은행, IT 하드웨어, 반도체, 인터넷, 뭐 IT 가전 이런 업종들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뭐 반도체하고 은행이고 네. 인터넷은 또 이제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들이 네.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하나 있었죠. 실적이 너무 쇼크를 네, 냈었죠. 맞아요.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어마어마한 쇼크를 네. 냈는데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요 밑에 표를 좀 보시면은 실적 쇼크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감산할 거야. 네. 그러면은 공급이 축소될 것이고 수요 우위 국면으로 전환됐는데 그 시기가 빨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2022년 10월부터 좀 반복되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미국의 통화 정책부터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한 거 맞죠. 그리고 네. 시행을 했죠. 네. 그런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갔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통화정책 완화, 금리 동결, 금리 인하, 50bp, 75bp 이런 기대를 끌어왔던 거죠. 네. 또 중국 방역 정책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 완화, 코로나19 폐기, 위드 코로나, 수요 회복, 소비 회복, 경기 개선. 자, 그러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컨센을 형성하고 있나를 보면은 저는 좀 극단,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미국 통화 정책의 연준의 스탠스를 보자는 거죠.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시장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방역 정책도 중국은 풀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활동량을 본다면 이제 막 반등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경기 개선 기대까지 갔다라는 거고 한국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고 저희 대신증권의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으로는 지금 평택 3공장이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산을 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기대감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는 전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네. 이런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저 끝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기가 올라온다고 해서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삼성전자 10% 20%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네. 컨셉인데 네. 뭐 이런 뷰도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굉장히 탄탄하게 네.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과연 침체를 두려워하는데 금융주가 이렇게 탄탄하게 가는 것이 조금 설명이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리 가격이 네. 굉장하게 지금 가고 있고 또 해외 IB 쪽에서도 구리 가격은 더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경기를 좀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쪽의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탄탄하고 네.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뭐 언제 오니? 그리고 그쵸. 얼마나 그러면 침체가 올고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살짝 퀘스천이 드는 그쵸. 시기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도 보면 네, 잘 시장이 뭐 계속 가고 있고 신고가 가는 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어둡게 생각했던 네. 경기에 대한 그림자가 얼마나 깊게 올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약간 갸우뚱해지는 시점이죠. 그렇죠.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파월 연준장도 말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얼마나 길지 깊을지는 네. 나도 모른다. 네, 네.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보자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뒷받침할 만큼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실업률 괜찮습니다. 고용 상황 되게 괜찮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지표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안 좋아지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이제 막 2달째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생산지수, 수출 주문, 신규 주문 이쪽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잡은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죠.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코노미스트 말로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는데 네.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좀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눈 놓고 본다면 신규 주문하고 기업 활동이 굉장히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으로 급락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잘 버텼던 서비스업 지수까지도 꺾인다. 라고 하면은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을까? 왜냐면은 고용 지표도 되게 양극화돼 있었거든요. 네. 제조업 쪽, 그러니까 전통 산업 쪽과 서비스업 쪽이 전통 산업 쪽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약했는데 서비스업 쪽의 고용이 워낙 하다 보니까 고용이 좋게 나왔었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예상 밖의 쇼크를 기록할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네.
지금까지는 경기가 괜찮았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 더 나아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통상적으로 저 ISM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오나요? 보통?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니면은 경기가 얼마만큼 좋은 것을 기대하는지 정확하게 얘는 지금 경기 침체를 80% 반영하고 있어. 주식시장이요. 아니면 30% 반영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네. 주식시장이 보통 고점 대비 한 7에서 10% 정도 빠지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벌써 한 25% 빠졌다가 네.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뭐 거의 다 반영을 해왔다고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2022년 상반기까지 급락을 했던 데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워낙 예, 금리 인상이 예. 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통화정책, 금리 인상 여기에 굉장히 시달려왔죠. 네. 자,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우리가 봤을까요? 아직 안 본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이 언제 어느 시점에 딱 온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가 경기는 괜찮아라고 안도하는 사이에도 경제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 물가 지표가 나온 거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 표를 보시면은 위에 왼쪽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고요. 오른쪽이 네. 전월 대비 변화율입니다. 뭐 전월 대비 변화율은 등락이 있으니까 좀 차치하더라도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휘발유, 신차, 중고차, 의복이 둔화되거나 휘발유하고 중고차는 이미 마이너스로 갔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요 쪽이 아닐까? 재화 서비스 쪽이 재화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높아서 경제 지표가 좋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데이터들이 명목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물가가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가가 꺾이게 된다면 시장은 얼마나 경제 지표들은 얼마나 안 좋아질까를 걱정하는데 때마침 다음 주에 미국 실물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네.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요. 소매 판매는 11월 달에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0.6. 근데 12월 컨센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 마이너스 0.8. 자동차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1월 달 마이너스 0.2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0.4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가다가 이번엔 뭐 보합 수준인데 제조업 생산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네. 설비 가동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 경제 침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경기 침체는 안 오는 거 아니야?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에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지표들이 바로 좋아지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맞는 거는 뭐 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CPI가 나왔는데 그 직전에 그 임금 상승률이 네. 뭐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것에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지표가 나왔는데 네. 임금 상승률이 확 꺾여서 다시 네, 맞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로 이제 약간 조정이 돼서 확 꺾였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꺾이니까 결국은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했던 에너지가 이번에 이제 CPI를 많이 네. 끌어내렸고 자동차, 중고차가 끌어내렸고 네. 근데 이제 쉘터나 뭐 다른 서비스 쪽이 아직은 올라가고 있죠. 특히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쉘터 쪽도 천천히는 그렇겠지만 방향은 위쪽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꺾였기 때문에 네. 천천히는 아래쪽인 것 같고 임금 상률이 또 꺾이면은 서비스 쪽도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의 고용이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5의 이제 실업률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기업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이제 가게에서 조사하는 게 또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하나를 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겠지만 가게는 내가 파트 잡을 하는데 네. 아침에는 이 잡을 가고 저녁에 이 잡을 가면 내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업이 되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의 맞습니다. 잡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제 실업률이 3.5가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서비스나 이쪽도 좀 낮아지면 핵심이 이제 계속 CPI 물가에 대한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짓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패드가 안 바뀔 거야, 안 네. 바뀔 거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낮아진다고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목표가 다르겠죠. 그쵸. 패드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네. 시장이 환호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채권 시장이 이미 근데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물가가 낮아지면은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 가능성은 저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물가 레벨이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바뀌겠죠. 뭐 상황에 그럴 수 따라서.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까라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가 어디가 있나를 봐야 된다라는 이미 거죠. 뭐 인하 쪽으로 이미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하를 너무 심하게 베팅을 하고 너무 있다는 심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현재 주가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위에 글은 12월 FMC 의사록을 요약한 건데 네. 여전히 뭐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안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밑에 그림 뭐냐면 1월 6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 새벽 마감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은 금리를 올려봐야 4.9 그리고 4.9 이후 쭉 떨어뜨려서 24년 1월에는 거의 80bp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7, 9, 11, 12, 1월 달 중에 3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말씀하신 거 이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저 연준도 당연히 볼 거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매파적으로 했지만 그거를 뭐 사실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하기로는 1분기 중에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네. 통화 정책이 진짜로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꿀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시장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시장의 기대와 경제 상황들, 시장의 기대와 실적 상황들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 3번 할 겁니다라고는 안 바꾸겠죠. 그렇게는 저도 좀 힘들게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네. 번째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물가가 이제 안 죽는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이제 당연히 안 내리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경제는 좋으니까 이제 그거는 주식한테 좋은 거고 네. 금리를 안 내리는 거는 주식한테 안 좋은 거 있죠. 네, 근데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되게 안 좋다. 그건 주식에 안 좋지만 그 대신 아이고 하고 금리 내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것도 주식이 좋은 거잖아요. 네. 주식이 좋은 건데 지금은 시장이 그 이상을 넘어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기대감은 경제도 꽤 괜찮을 그쵸. 거고 이제 금리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라고 하더라도 되게 마일드한 침체에 그칠 것이고 그런데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80bp 가까이 할 거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거죠. 좀 빨라 보이는데. 네, 너무 빨라 맞아요. 보입니다. 그 근간에는 아마 시장 참여자와 패드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그쵸. 같아요. 예. 다른 거죠. 패드는 물가를 낮춰야 되는 목적이기 네, 네.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하를 당장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전까지는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참여자는 뭐 경기나 다른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배팅이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2024년 1월에 들어와 있는 4.13%가 연준이 제시한 2024년 말 점도표랑 거의 같아요. 4.1%.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네요, 그죠?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거야. 경제 지표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거야.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잖아요, 증시 흐름들이. 그럼 어디까지 더 가져갈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월 FMC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는지를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그림을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 다니고 있는데 10월, 11월 달에 시장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는 요 세 가지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통화정책, 경기. 물가가 꺾였어.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할 거야. 경기 괜찮아. 이것 때문에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세게 반등을 했다가 물가가 안 꺾였어 라고 하면서 이게 또 반대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한번 폭락했다가 또 12월 달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12월 FMC 이후에 경기 변수가 세게 한번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bad is good, good is good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면 네. 경제 지표가 나쁘면 금리 인하, 경제 지표가 좋으면 경기 괜찮아. 이러면서 반등을 계속 이어갔었어요. 네. 근데 12월 FMC 이후에는 무슨 변수가 들어왔냐면 bad is bad, good is bad였어요. 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FMC 직후에 발표됐던 게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었는데 이게 쇼크가 나오니까 대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되었다고 또 한 번 폭락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작가님도 좀 헷갈리셨던 부분이 지금 시장의 기대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경제 지표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후퇴시키는 그림들이 시장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시장은 좀 달려왔고 네. 아직까지 보면 이제 그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사실 들어요. 그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희가 여기서 시장이 대폭락해서 뭐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장과 펀더멘탈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12개월 선행 PR 11.7배 넘어섰습니다. 오늘 11.7배가 어느 수준이냐면 2021년 6월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던 수준이에요. PER 자체가 왜?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시장 간의 괴리를 좁힐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근데 되돌아서 어디까지 가봐야 어디가 지지선일까라고 봤을 때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EPS가 빠지니까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떨어지니까. 쪽으로 가서는 네.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지고 하향된다.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시작으로 시작됐는데 네. 쇼크를 기록하니까 23년 1분기도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요 보시면은 요 회색 바 차트가 23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전월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네. 뭐 이쪽은 별로 나온 게 없어서 안 돼 있는데 반도체, 호텔 레저, 철강, 에너지, IT 가전, IT 하드웨어, 건설 뭐 대부분 업종들이 빠지고 있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도체가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철강,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학, 조선 이런 업종들은 그동안 잘 버텨왔었던 업종들이거든요. 그 업종들까지 꺾이고 있다라는 네. 거고 네. 또 하나의 시그널은 최근 한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했었던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네. 이런 업종들까지도 지금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의 레벨이 올라오고 많이 튀긴 했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 가운데 든든하게 뒤를 받쳐줘야 되는 실적들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흐름들을 좀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23년 이익 전망이 너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200조였거든요. 근데 단 며칠 사이 월, 화, 수, 목 사이에 8조가 빠졌습니다. 192조로. 네, 190조 떨어졌고요. 네. 근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반도체 때문이야. 자, 반도체를 빼고 봐봐. 네. 좋지?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반도체는 멀지 않은 시점에 바닥을 잡으면 네. 시장은 좋아지는 거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아래쪽 사진이 회색 쪽이 23년에 반도체 제외한 업종들이 이익 전망이. 저기서는 일단 꺾이진 않네요. 네,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인데요. 파란색 바 차트가 반도체는 22년이 15%였던 게 지금 8%. 이게 더 떨어지겠죠 아마. 네. 뭐 이번 주 업데이트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그림이 반도체하고 유틸리티를 빼고 보면
경기가 그렇게 급반등을 했던 당시 영업이익률이 8.6. 네. 2022년은 8.3입니다. 네. 뭐 경기는 둔화되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레벨도 떨어졌고 GDP 성장 전망은 레벨 다운되는데 23년 전망이 8.3입니다. 네. 24년은 8.7이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바닥권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와 유틸리티를 빼고 봤을 때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1분기만큼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순이익이 확 떨어져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높은 퍼가 나오는 경우도 좀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사실 그거보다는 PBR을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가 하강하는 사이클에서 PBR도 그렇게 의미 있는 레벨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배 다 떨어져서 1년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배가 매력적이다. 뭐 1배 밑에서 사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률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면 된다. 한국 네. 시장은 네. 시크릿컬 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고퍼에서 사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익이 안정돼야 됩니다. 네. 그게 선행돼야지 고퍼에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2개월 사등 EPS만 놓고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12였습니다. 212. 212. 네. 근데 지금 200입니다. 자, 그러면은 환산을 해볼게요. PR 10배가 2020입니다. 직전에 코스피가 2130을 기록했을 때 PR이 8.8배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8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보다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버티고 있었다. 네.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지지할, 내가 딛고 서 있어야 될 발판이 이만큼 내려가 있다라면 일단은 이게 올라온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2,400, 2,500을 회복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아까 PER 밴드에서 저점이 뭐 8.8배 정도까지 갔었다. 네. 근데 그게 EPS도 EPS지만 뭐 당시에 8.8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뭐 글로벌 리브 무슨 어떤 신용 리스크가 터졌거나 그쵸. 뭔가 다른 대외 변수가 있어서 또 그런 밸류를 받았던 건 아닌가요? 그때는 워낙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네.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되돌아서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지금 레벨이라고 한다면 채권 레벨이 더 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1.6배, 11.7배에 와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금리가 더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든지 네. 이익 전망이나 펀더멘탈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여주든지. 네. 근데 둘 다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 반등이 굉장히 강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흐름들이 나온 건 맞죠. 네. 대형주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달러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네.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1분기 중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달러율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뭘 보여드리냐면 제가 달러 인덱스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위에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네. 파란색 바 차트가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갭입니다. 네. 회색 바 차트가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갭이고요. 이게 플러스권이라는 의미는 미국이 유로존보다 경기 모멘텀이 강하다. 이게 회색 바 차트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미국이 유럽보다 통화정책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3년 2분기까지 이게 플러스권에서 더 확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도 여기서 꺾인다기보다는 3분기부터 꺾이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1분기까지는 강세 압력이 남아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1월 달까지 80bp 금리 인하한다. 네. 중국 경기는 돌아섰다. 한국 반도체 업황은 돌아설 거다. 네. 라는 기대가 좀 과하게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달러 인덱스가 내년에는 올해죠. 2023년에는 90포인트 초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23년 인덱스가? 말에. 네. 90포인트 초반까지. 네.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1,200원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과하다. 단기 급락이 과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되돌림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보다도 원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늘 흐름들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를 깨려고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360원 전저점 수준에서 이렇게 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저는 요 밑에 그림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은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다. 네.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보다 원화가 강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가 1%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은 1.5, 2% 오르는 거고요. 네. 내려가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0.5%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이 1%, 1.5%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외국인이 7조를 넘게 10조 가까이 사는 이유는 달러보다 원화가 강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바닥권에 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달러가 조금씩 뭐 102포인트에서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좀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더 세게 들어올까?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 23년 상승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당장 몇 천억씩 더 살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드리면 요 그림인데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중국 실물 지표입니다. 네. 중국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0.3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투자 지표도 5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역 조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 경기 회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제로 보여지는 지표들이 거의 이렇게 레벨이 더 떨어지는 마이너스 폭을 더 키워가는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지금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지표, 아마 다음 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그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약간 우려스러운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네네네. 이런 의견도 들어봅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보면은 이제 지금 조금 급하게 와서 네. 다시 한번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약간 원 달러로 본다면 돌아서지 네. 않을까 생각은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유로 경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GDP 성장률이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제법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 유로화가 그러면 생각보다 최근 달러 유로 패러티가 다시 네. 또 유로 쪽이 강세가 유로화가 더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세가 당장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루머이긴 하지만 BOJ가 최근에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BOJ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네네. 해외 쪽에서. 네. 그러면 기존의 YCC 관련된 이슈가 약간 틀어지면서 이 엔화가 그래서 130엔을 깼잖아요. 네네. 아래쪽으로.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엔화가 좀 더 강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로화와 엔화가 그렇게 세게 가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힘을 좀 못 쓰게 되는 국면에 여전히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중국에 대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뭐 그건 분명히 쇼크가 나올 텐데 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사실 시장에 매일 풀고 있고 네. 부동산도 어떻게든 정책이 안 나오다가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단 네. 말이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사겠다 정부 입장에서 네. 그렇게까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하게 와서 좀 주춤할 수는 있어도 방향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원화가 조금 더 달러에 대비해서 좀 강세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일단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중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 중국 경기가 나쁘다, 계속 나쁠 거다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쭉 얘기한 걸 들어보시면 네. 시차의 문제예요. 네. 시차의 문제예요. 언젠가는 올 텐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건데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는 23년 2분기부터는 진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2년에는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원화 강세였다면 23년 2분기부터는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국면이 쭉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3년 말에 원달러율이 1200 밑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 경기가 막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지금 M2 증가율, M1 증가율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정책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의 기대는 이미 다 된 것처럼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로 경기가 좋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로 좋을까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로 경기가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유로존 GDP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0.1입니다. 연간으로요. 네. 올해. 영국은 마이너스 1이고요. 독일은 마이너스 0.6입니다. 지금 워낙 걱정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라서 심리 지표들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물가가 꺾였냐? 아직은 꺾였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아직은 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날씨, 천연가스 급락. 그러므로 심리 지표가 올라오는 건데 네. 이걸 얼마나 더 평가해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실물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일본 변수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도 일드 커브 컨트롤 하는 그 밴드를 넓히는 것을 23년 4월 그러니까 네.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023년 1분기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3월 전후가. 사실 이제 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했죠. 했었는데 네. 12월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작용은 있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 밴드를 열어놨으면 네. 그냥 이때 돈을 쏟아붓던 금액들을 줄이겠죠. 네. 그거는 당연한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벤트가 될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왜 일드 커브 컨트롤의 그 밴드를 넓힌 거에 대해서 쇼크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절반 정도는 못할 것 같다. 절반 정도는 해도 23년 3월을 지나면서 네.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하면서 할 것 그렇죠. 같다. 네. 지금 안 한다가 100%였던 거죠. 그래서 쇼크가 컸던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그만큼 충격 파장이 될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게 안 나왔을 때 반작용이 되게 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네. ECB는 지금 현재 연준보다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 FMC에서 말했던 것을 스쳐 지나간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은 분명히 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를 잡겠습니다라는 분명히 했거든요.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물가에 잡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은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꺾였다라는 이유로 80bp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저는 이게 되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되돌리는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고 왜 그동안 조금은 관심권에 옆으로 놔뒀던 경기나 실적 레벨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딛고 올라갈 발판 자체가 기존에 봤던 2100선대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수급 변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좀 언더슈팅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다시 강아지가 주인에게 달려갈 전망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전설적인 유럽의 투자자를 아시죠? 네, 헝가리 아저씨.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호. 자, 지금 경제 전망이나 기업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다 떨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잘 올라가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괴리율이 이게 잘 버틴 거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죠. 근데 괴리율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2021년 고점까지 와 있다라는 건, 그 근처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강아지와 주인 간의 거리가 너무 팽팽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공행진, 증시는 고공행진은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좁은 박스권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강아지는 멈춰 있는데 주인이 막 달려가면은 만나겠죠. 네. 높은 수준에서.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간의 케이스는 강아지도 주인한테 가고 주인도 강아지한테 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넓은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실적이나 경기 전망이 올라오는 경우. 네. 그러면 결국엔 만나긴 하겠지만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줄 간의 만남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이 팽팽한 줄을 되돌리는 것은 강아지. 네.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세 가지 경우 중에 가격 조정 가능성을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다. 세 번째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나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려면 이미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죠. 흐름들이, 변화들이. 근데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제 전망, 이익 전망까지도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기대한다? 아니면은 더 세게 올라와서 증시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은 증시나 경기 바닥이 나와야지 주가가 움직이는 거냐? 항상 선행성이 있지 않았냐라는 네.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그럼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바닥, 주가 바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을 아주 언더슈팅하는 진짜 싸다는 딥밸류 구간으로 들어간다면은 괜찮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1분기 정도의 네. 바닥론을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날짜로 보면 뭐 2, 3월 정도 2, 3월 남아 정도죠. 있으니까 네. 네. 기간으로도 그렇게 아주 뭐 고통스러운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분위기가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가 가장 셀 거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분기가 뜨거우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가 더 레벨 다운되든지 펀더멘탈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펀더멘탈로는 뭐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아무리 뭐 시간이 걸릴 부양을 테니까. 그쵸. 쏟아 넣어도 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쵸. 뒤에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거가 갑자기 2분기 오르기 시작하나요? 2분기 때는 왜 오를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둘 간의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 거죠. 펀더멘탈과 주식시장 간의 간격이, 거리감이 좁혀져서 어느 정도 가까워진 다음에 펀더멘탈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2분기가 바닥이다, 3분기, 4분기 가시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 통화정책이 좀 멈추게 되면은 저는 달러 약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1분기 좀의 반등은 여전히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우하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 부분이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11월 달의 반등, 최근 반등이 저는 올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좀 예고편인 것 같아요. 네. 통화정책 완화. 그러나 1분기는 좀 내려갔다가 이제 그 네. 반등이 지속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자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을 맞물려서 보면은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갈 거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개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이런 애들만 올라왔죠. 네. 근데 제가 가장 걸리는 게 시작점이 조금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하고 뭐 다 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로 놓고 본다면 경기가 괜찮다라면 저는 이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구성될까를 고민할 텐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 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걸 풀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1분기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저희는 1, 2, 3월 중에 진바닥이 나오고 뭐 네. 상황에 따라서 언더슈팅도 있겠죠. 그렇지만 2분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하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보여지겠는다면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21년 10월 달부터 계속 약시대비만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더 막 빠진다 뭐 이제 다 팔고 떠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너무 과열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서두르기보단 천천히 대응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최근 반등에 너무 과열되기보다는 좀 냉정을 찾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해 1분기 중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제 주인과 강아지가 이제 와닿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 주식이 잘 버티느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식이 잘 버틴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좀 강아지는 벌써 배탈 나가지고 저 뒤에 끼기거리고 있고 이제 주인도 이제 앞에 못 나가는 거는 맞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인도 어느 정도 뒤로 가고 있는데 사실 강아지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뒤로 가는 상태 아니냐 이거죠 저는. 예.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을 수 있죠. 뭐 거의 12배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근데 뭐 사실 뭐 퍼그가 사실 퍼스펙 뭐 크게 의미는 뭐 쓸 수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가 20배 못 받아라는 것도 사실 아니, 아닐 수 이제 있죠. 어차피 이익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퍼가 25, 30 가기도 하거든요. 퍼스펙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지표인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자, 일시적으로 20배, 30배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노리고 사야 될까요?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아직 EPS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그런 아마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와줘야지 진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맞아요. 지금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트리거 포인트 약간의 점만 찍혔는데 모나리자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완성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좀 신중하게 보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그런 스탠스이신 것 같고 뭐 일부 지금 댓글창에서 보면은 이제 뭐 팀장님께서 약간 뭐 비관론자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저점을 보고 하방에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살 기회가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급하게 하지 말고 확인은 하고 가자. 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만 보면 연말까지 EPS 하향 조정이 그래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EPS 하향 조정 일부 나온 것 같다는 러프한 뭐 데이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과거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걸 똑같이 대변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EPS 하향 조정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나오면 대부분 이제 EPS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뭐 그러면 한 8분응선 정도는 EPS 하향 조정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걸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반영할 거다. 그러면 EPS 하향 조정이 그러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1분기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가는 기점이라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1분기에 약간 다시 한번 눌려주는 저점이 나오겠지만은 그때가 살 기회다. 뭐 이런 논리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논란은 하나 있을 수 있을까? 논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을 우리가 이제 2130 정도의 코스피 저점을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자료에 보면 한 2050 그리고 어쩌면 그것도 조금 더 잠시 한번 하향 조정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른쪽 엉덩이가 좀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점을 깨기는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니다. 왜? EPS 하향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의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2019
2019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2019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지수는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8.5배, 8.8배였고요. 그러다가 반도체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8배 수준이었던 게 11배, 11.6배, 7배까지 그때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10배, 10.4배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밸류에이션은 반등을 했는데 지수는 2,000을 깨고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믿고 발판을 지지선 맞을 만한 그 레벨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겁니다. 뭐 저희가 뭐 8배에서 바닥을 잡는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배에서 바닥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2020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지지하고 발판을 딛고 나갈 그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밑으로 열어놔야 된다. 만약에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코스피 2200 깼을 때 이번에 2180 찍고 바로 튀었지 않습니까? 그럼 2200 깰 때마다 나눠서 나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피라미딩 전략이라 해서 뭐 제가 저점을 어떻게 알겠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언더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각자 생각한 기준이 있다면 그 레벨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더 비중을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저는 올해 안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부터는 차차 어떤 근거로 계속 이렇게 반등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물가는 더 레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연준도 금리 인하까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동결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에.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고 또 2분기부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가. 기저효과도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최근 시장 상황들이 그때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감에 들어와 있다. 이런 기대감이 톤다운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이 조금 너무 기대감 때문에 먼저 좀 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결국 갈 길이긴 하지만 현실은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으니까 약간 눌렀다 가자 뭐 이런 정도의 뭐 그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참 시장이 그래서 어려워요. 뭐 어떨 때는 선반영 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지금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조금 더 눌릴 거야 그러고 참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최근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지수야 저희가 어떻게 바닥을 지가 논하겠습니까? 그건 되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좀 사실 연초에 의외로 좀 많은 활발한 또 종목 장세는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수익 내기는 뭐 어떤 뭔가가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섹터가 힘을 받고 뭐 방위 산업 제가 아까 전 시간 때 제가 올해 연초에 에로비우가 섹터에서 좀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그런 어떤 뭐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뭔가 새로운 시장의 어떤 그런 수급들이 그래도 수익률 게임을 충분히 하고 있는 시장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는 그동안 올해를 예고해준 예고편.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면 뭐 급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주도 업종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종별로 뭐 반도체나 은행이나 이런 업종들이 쫙 치고 올라가서 멈춰 있는 동안 다른 업종들이 올라와 주면서 지수는 끌어주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지금 2,400선인데 2,500, 600을 가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매매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됐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더 계속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지금은 그런 매매도 조금은 자제하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겠죠. 특히 저 같은 시장을 보는 사람과 종목을 보는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시장이 여기만 있어도 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또 아픈 흐름들을 겪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거기에 되게 능수능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매매도 조금은 자제할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23년에 그 어떤 산업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뭐 인터넷, 뭐 그런 업종들인데요. 뭐 너무 뻔하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보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탑다운으로 보고 바텀업으로 봐도 계속 같은 업종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정책, 법안, 재정 전부 다 투입되는 게 반도체랑 신재생에너지, 또 중동하고 유럽은 방산, 그리고 규제 완화 하면은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적도 24년 실적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23년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요. 네. 뭐 23년은 망가진다 하더라도 24년 어느 정도 레벨업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업종 실적을 이끄는 게 거의 60% 넘는 비중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2차전지, 인터넷, 뭐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라서 저는 반복되곤 있지만 지금 10월, 11월 최근 연초 이후 흐름들이 23년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업종들을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싸게 살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16년과 17년을 기억하라라는 네. 말이 있던데 그럼 이제 지금이 한 2016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좀 뷰가 비슷합니다. 네. 그 친구도 지금 2016년하고 반도체 업황이나 흐름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2016년에도 실적이 너무 나쁘다, 뭐 너무나 안 좋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캐펙스 컷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부터 실적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2017년에 서버 수요라는 게 예상치 못하게 세게 들어오면서 실적이 엄청난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림입니다. 2016년, 17년 2년 동안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는 26%가 올랐고요. 네. 반도체가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다. 캐펙스 컷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 사이클로만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2016년하고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희 고민은 이제 2024년에 뭐 때문에 레벨업 될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저랑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그림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네. 기억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2016년, 17년에 소수 업종이 그냥 시장을 다 끌어올린 거지 시장이 맞아요. 예, 행복하진 전체적으로. 않았어요. 예, 맞아요. 지수만 예. 올랐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만 올랐고 네. 나머지는 안 좋아서 다운더 퍼포먼했죠. 네. 이 밑에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언더퍼폼했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너무나도 뜨겁다고 했던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그리고 호텔 레저.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업종 수익률이 갈려져 버린 건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8개 업종은 뭘로 갔을까를 보면은 여기 보면 2017년 이익 개선 기여도랑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2017년, 이때도 2016년이 턴어라운드, 2017년이 레벨업이었는데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전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이익의 63%를 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은행, 상사자본주의, IT 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이 정도인데 여기 매칭이 되죠. 은행은 여기 5등에 있고요. 네. 뭐 IT 가전은 뭐 2등에 있고 화학도 여기 7등에 있고 에너지도 6등에 있고 철강은 3등에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업종들이 그냥 시장을 주구장창 끌고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4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봤거든요. 보니까 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보니까 반도체가 56%입니다.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주, 소프트웨어, 은행 정도까지 딱 보시면은 작년 10월, 11월 올해 연초 이후 흐름들의 시장의 중심에 서 있던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이나 정책이나 뭐 법안이나 재정이 투입된 업종들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인터넷, 은행, 또 상사자 문제에는 좀 방산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런 업종들이 탑다운, 바텀업에서 계속적으로 매칭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업종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선 진짜 시그널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일단 뭐 저희가 만약에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다시 한번 또 보실 수 있으면 네. 뭐 지금 이야기했던 1분기 바닥론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에 또 좋아지는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정말 재밌는 이슈예요, 그죠? 네네. 뭐 일부에서는 어쨌든 1분기 바닥이긴 한데 저점을 깰 거냐 말 거냐. 1분기도 저에게 좀 여러 가지 뭐 그 주장들이 다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쪽도 많고 또 팀장님처럼 또 약간 더 내려갔다고 올 거야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1분기 한번 지나면서 과연 정말 그럴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인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빠르게 네. 좀 올라왔다는 점. 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네. 조금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사도 늦지 않다. 올해 연간까지 연말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네. 너무 따라가지 말고 네.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맞습니다. 스탠스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런 말씀 이게 1시간 듣는 게 너무 짧아요. 이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벌써 네네. 예, 근데 뭐 이게 시장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네. 평일에 거의 못 만나거든요. 네, 네, 평일에 네. 거의 못 만나고 저 서로 세미나 다니고 출장 가고 막 그래서 못 맞습니다. 만나는데 네, 네, 주말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 두세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있고 네. 서로 반박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난 이 네. 데이터 있다, 저 데이터 네,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네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난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하는데 진짜로 마음 먹고 시장 얘기를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진짜 계속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맞아요. 것처럼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실적 기준 사이클이랑 주가 기준 사이클 요 테이블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잠시만요. 네, 제가 사진을 띄워서 한번 보여주시면 잠시만요. 재밌을 지금 것 같은데.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려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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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그러니까 네. 각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담당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실적이 현재 위치는 어딘 것 같다. 주가는 어딘 것 같다. 점도표를 찍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랑 비슷한 잠깐만, 거죠.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저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는 침체기인데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 네.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회복기, 여기는 호황기, 여기는 후퇴기. 실적이 이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어디요? 아니 이거는 업종만 있습니다. 업종별로니까. 네. 업종별로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운송, 화학, 정유, 비철 뭐 이런 쪽들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실적이.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최근 튀어오른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인터넷이죠. 반도체 인터넷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바닥을 잡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주가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실적은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발도 못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네.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업종들이고요. 점도표 있어. 네, 점도표입니다. 네. 근데 은행이나 건설이 고민스러운 것은 실적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가도 은행이나 이런 쪽들은 좀 고점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흐름들은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을 놓고만 본다 하더라도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IT,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의 선호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예요. 저거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긴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네. 좋고요. 네. 아까 뭐 말씀 주셨던 섹터들은 또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뭐 2차 전지도 작년에 좋았긴 하지만 말씀 주셨던 올해 주도주가 될 걸로 추정하는 어떤 섹터들이 작년에 또 안 좋았던 섹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섹터들에서의 어떤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네. 하나의 그런 임플리케이션도 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전반적인 흐름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들었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게 1분기에 지난 저점을 깰까? 네, 이거 정말 되게 흥미로워요. 2150이요? 네. 2130. 30. 가? 네, 네. 그걸 정말 1분기에 3월 달까지
깰까 안 깰까 뭐 이 부분도 좀 사실 좀 하나의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좀 천천히 그래도 확인하고 가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또 좋은 말씀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